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 뭐 최신 표준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가 최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HVC하고 최근에 표준화 시작하고 있는 VVC를 일부 좀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발표자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제가 어저께까지 공부하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다 이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표준이 아시겠지만 지금 엠팩 미팅 VVC 표준이 지금 진행된 지가 2018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저번 달에 이제 마라케시 미팅이 4번째 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약간 이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발표 순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비디오 압축 표준 개요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표준화 진행 현황 그다음에 HVC 뭐 기본 구조랑 그다음에 VVC 표준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VVC 주요 기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제목은 여기 써 있기는 제가 뭐 이렇게 UHD 뭐 4G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사실 HVC 표준화 시작할 때 뭐 4G를 이렇게 엄청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가장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UHD를 목표를 했었죠. 이제 2010년 이전에 이제 UHD라는 단어가 이제 없었을 때 시절인데 이제 UHD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제 지금은 뭐 UHD라는 게 워낙 흔하게 들으니까 이제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HD 2010년 이전에 사실 이제 UHD, 4K, 8K 이런 얘기하면 뭐 이런 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2007년인가 뭐 이럴 때 엠팩 미팅에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 소니인가 어디서 나와서 8K 비디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화소수 계산하고 뭐 클락이 그래서 몇 클락이 필요한데 해보니까 막 이상한 숫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게 뭐 되냐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파퓰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모바일도 지금 뭐 이제 굉장히 화질이 레졸루션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지나고 나면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뭐 무슨 모바일에서 뭐 풀 HD 뭐 4K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상식적인 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HVC가 이제 표준이 이제 이런 리콰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표준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VVC라고 이제 새로운 뭐 제목에 보면 영어가 뭐 이제 다양한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코딩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양한 때문에 뭐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뭔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야 이제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다양하다라는 의미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소화한다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당연히 이제 UHD 뭐 이런 UHD가 아직도 뭐 이렇게 뭐 시작은 됐지만 HVC로 원활하게 서비스가 될 만큼은 아직 압축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방송 환경이라든가 뭐 네트워크 환경이 아무리 지금 뭐 5G 된다고 해도 실제 이제 엔드 투 엔드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 성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8K를 HVC로 돌리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압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로 이제 뭐 360 같은 이런 뭐 VR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5G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로 딜레이잖아요. 그래서 초저지연 뭐 딜레이가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저지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뭐 이제 뭐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바로 전송해서 인터랙션 받아가지고 바로 영상을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서 뭐 이제 VVC를 표준화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HVC 대비 이제 당연히 이제 50% 압축률을 50% 정도 비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덱을 만들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50%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뭐 사실 제가 뭐 이건 잘 모르는데 어거지로 막 사다 보니까 어거지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로 딜레이, 로 레이턴시 쪽으로 해서 뭐 360 VR 뭐 이런 거를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로 레이턴시 스트리밍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뭐 이거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OTT 쪽에 이제 하이 퀄리티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송보다는 약간 이제 그 IP상에서의 비디오 서비스 이런 형태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EVC는 이제 뭐 그 예전 제가 항상 뭐 몇 년 동안 많이 쓰던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코딩 이피션시랑 H.264 대비 이제 50% 비트 세이빙,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시스템에 뭐 인테그레이션 편하게 하겠다, 뭐 이런 몇 가지 목표를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 관련된 이런 특징들을 가진 그 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이 뭐 잘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됐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EVC의 전체 이제 그 인코더 블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블록도를 보시면 뭐 근데 사실 뭐 이거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그냥 시간상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아는 얼굴들만 있어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몰라요? 야, 이거 왜 모르지? 그래서 이제 입력 비디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프리딕션 하는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구조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인플로 필터 이렇게 들어 있는 형태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뭐 비디오 코딩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이런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거의 뭐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될까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뭐 새로운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된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중간중간에 뭐 논문 쪽에서는 뭐 이렇게 무슨 신데시스 코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표준에서 뭐 웨이블릿 해서 뭐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려고 뭐 하고 했는데 기존 이런 하이브리드 코딩 방식을 이렇게 갈아엎을 만한 그런 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뭐 뉴럴 네트워크 여기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뭐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네. 그래서 이제 코딩 쪽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 구조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언뜻 보면은 표준이 진행되면서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에 이제 파 보면 사실은 상당히 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HEVC는 이제 이게 좀 옛날 슬라이드라서 좀 그런데 이제 프로파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더 많은데요. 기본 프로파일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메인 프로파일, 메인 10, 스틸 픽처 프로파일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산업계에서 쓰이는 얼마큼 쓰이는지 제가 이제 퍼센트는 까먹었는데 확실히 메인 프로파일이 뭐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틸 픽처 프로파일도 이제 비교적 옛날보다 많이 쓰이는 편이고 이제 애플 아이폰인가 거기서 아마 이제 정지 영상 촬영을 아마 이걸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스틸 픽처 프로파일이 최근에 뭐 마켓 리포트 제가 이제 받아보는데 받아봤더니 이게 또 꽤 많이 쓰이는 뭐 그런 프로파일로 대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HEVC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픽처 파티셔닝이 이제 픽처를 이제 슬라이스로 쪼개고 이게 기존이죠. 기존 이제 H.264까지는 픽처를 슬라이스로 쪼개고 이제 매크로 블락으로 이제 쪼개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MB 시대가 있었는데 HEVC부터는 이제 픽처를 슬라이스로 쪼개고 이제 CTU로 쪼갠다. 이제 이런 코딩 트리 유닛. 그래서 이제 코딩 유닛을 트리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갖겠다. 예를 들면 64x64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코딩 트리 유닛이라는 그런 개념을 넣고 그 안에 코딩 유닛이라는 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코딩 유닛은 코딩을 한 단위다 이제 이런 뜻이죠. 코딩 유닛을 묶어놨으니까 코딩 트리 유닛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슬라이스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레지스터 스캐닝 오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써왔고요. 한 20년간. 그래서 이제 HEVC 같은 케이스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64x64 그 CTU를 여기 빨간색 여기로 가 있어야 되는데 움직였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작은 블럭을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쪼개는 형태로 해서 좀 가능하면 큰 블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HEVC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264까지는 어떤 형태냐면 프리딕션하고 트랜스폼의 이런 어떤 블락 파티셔닝이 그러니까 잘 나올 만한 것들을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스펙을 만들 때부터 요런 조합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그래서 어떤 그 세트를 만들어 놓고 표준이 개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대비 이제 HEVC는 자유도를 엄청 준 거죠. 그래서 코딩 유닛을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쪼갤 수 있고, 코딩 유닛이 결정이 되면 프리딕션 하는 단위랑 트랜스폼 하는 단위가 완전 인디펜던트하게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코딩 유닛 하나 잡아주고, 프리딕션은 그 안에서 또 아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프리딕션이 끝나고 나면 리지듀얼이 나오면 그걸 또 트랜스폼은 또 하이라키컬하게 또 코드 트리를 쪼개서 프리딕션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 트랜스폼을 또 다양하게 쪼개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도를 확 줬다. 자유도를 확 주면 인코더에서 잘하면 잘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꿈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코닉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오프가 이제 그 단점이 있냐면 자유도를 주다 보면 인코더에서 그걸 이제 인디케이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비트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HEVC는.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비트를 씀에도 불구하고 자유도를 줘서 코딩 성능을 올리자, 이런 그 취지로 HEVC가 개발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EVC는 이제 CU 단위, 아까 이제 CU를 이제 묶어나가면 CTU가 되는 거고, 이제 CU가 하나 결정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PU가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도 그 CU가 이제 프리딕션을 어떻게 했던 거랑 또 상관없이 리지듀얼이 나오면 또 그 리지듀얼을 또 그 트랜스폼을 이렇게 하이라키를 쪼개보는 거죠. 옛날에 뭐 H.264 같은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 그 전까지는 프리딕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트랜스폼은 이 모양으로 해야 돼. 이렇게 쪼개졌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쪼개졌으면 요 모양만 트랜스폼, 요 서블랑만 트랜스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짝을 맺혀줬던 거거든요. 이런 짝을 없애주고 완전히 자유도를 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다 인디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HEVC가 그 264 대비 뭐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PSNR도 중요하지만 PSN 중요하죠. 근데 이제 MOS가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MOS로 이렇게 봤을 때 HEVC가 264보다 같은 화질에서 이제 뭐 2배 이상의 화질 성능을, 2배 이상 압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이제 비교는 약간 다 항상 코덱은 애매하죠. 항상 뭐 새로운 코덱 나오면 기존 코덱보다 다 잘 된다고 딱 떠들거든요. 다 아까 AVS1, 제가 AVS2도 좀 있으면 발표하시겠지만 제가 그건 잘 들어본 적은 없는데, AVS1 나올 때도 뭐 264보다 좋다고 막 그랬는데 정말 좋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최근 뭐 AV1도 나왔다는데 뭐 HEVC보다 좋다는데 정말 좋은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인코더를 이제 어떤 인코더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 HEVC가 264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대비 어쨌든 개인이 서브젝티브 퀄리티의 같은 화질로 봤을 때 2배 이상의 압축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EVC가 뭐 지금까지 뭐 어떤 분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보기 나름인 것 같아서 HEVC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휴대폰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수십억 대 형체 생산이 되고 이미 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산되는 제품이 사실은 그렇게 흔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지금까지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지금은 그 HEVC를 또 이어서 이제 또 시장 요구사항이 뭐 더 빨리 돌아가는 거지. 어쨌든 그 거의 7, 8년 만에 또 표준이 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그냥 표준이라는 거는 연구 기반, 여기 학생들 중에 혹시 오해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표준화라는 거는 뭐 표준화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이거 연구하는 데인가? 그래서 연구해서 같이 뭘 개발해서 표준을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 일부는 맞지만 사실은 표준화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연구하는 조직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잘 모아서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되지도 않을, 확증도 없는데 표준화를 시작할 수는 없어요. 뭐 표준을 같이 확증이 안 된, 성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표준을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2년 했더니 안 되네 그러고 접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표준은
표준을 시작하기 전에 된다라는 거를 누가 보여야 표준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벌써 어떤 업체 혹은 이미 공유된 기술 가지고 공개된 기술 가지고 모아서 해보니까 이미 HEVC보다 거의 뭐 객관적으로 한 30% 물론 주관적으로 뭐 2배 정도 화질이 나오는 기술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2년 동안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데 문제 없을 거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야 표준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콜 포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그 콜을 하기 전에 에비던스를 봐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보기 위해서 그래도 에비던스가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보기 위해서 엠팩 그 표준화 기구에서는 뭐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 팀 혹은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조사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JBET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뭐 그 조인트 비디오 익스플로레이션 팀이라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한번 조사 좀 해보자. 한 2배 정도 나올 만한 게 있을까. 그래서 이게 벌써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 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해서 뭐라고 쭉 써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 레퍼런스, 뭐 테스트 시퀀스도 뭐 모으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그 컴프레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난리지를 계속 모아보자, 컨트리뷰션을 뭐 이제 뭐 고려해보자 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 차세대 코딩을 할 만한지 이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2017년 말까지 이제 지속이 돼서 5년, 6년, 7년,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이 정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7.0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표준은 아니고 같이 이제 모여서 익스플로레이션 해서 만든 코덱이 되겠죠.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HEVC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다가 HEVC 그 HM 레퍼런스 소프트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툴들을 그냥 막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집어넣어서 해봤더니 개인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 뭐 예를 들면 PSNI 관점에서 뭐 한 30%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과정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나왔고요. 계산량은 무지무지 많지만, 예. 그래서 보시면 뭐 크게 블락 스트럭처는 요 QTBT라고 해서 그 예전 거를 이제 QT라고 부르는 거예요. 쿼드 트리, HEVC를. 거기다 이제 BT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 더 붙여서 바이너리 트리. 그다음에 CPU 사이즈도 이제 더 256으로 더 크게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아직 VVC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숫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것저것 뭐 그 CTC에서는 이제 128로 돼 있긴 한데 아직 뭐 표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잼에서는 뭐 256까지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쪽은 뭐 65개 방향 뭐 포테, 뭐 인터폴레이션 필터, 뭐 CCLM, 뭐 PDPC 뭐 이런 기술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인터 쪽은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처럼 됐는데 뭐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많죠? 저 이게 약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저도 그래서 그 OBMC 뭐 이건 옛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LIC라고 일루미네이션 컴펜세이션, 어파인 트랜스폼 이런 부분, 그다음에 모션 벡터 리파이먼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됐고요. 그다음 인루 필터 쪽은 뭐 이제 HEVC랑 뭐 유사한 형태로 돼 있고, 요거 말고도 몇 개 뭐 바이레터럴 필터니 뭐 제한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채택은 아직 여기 있구나. 바이레터럴 필터는 이쪽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바이레터럴 필터나 어댑티브 클래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폼 쪽이 굉장히 좀 힘을 준 것 같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인가? 여기도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VVC 콜 포 프로포저를 했고요. 이게 다 숫자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SD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HDR이 아닌 거죠. HDR 비디오가 아닌 비디오. HDR 비디오가 따로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비디오를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요거를 HDR을 위한 코덱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DR을 위한 코덱, 뭐 360을 위한 코덱 뭐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리스폰스를 했어요. 이거를 뭐 따로 같은 코덱으로 다 돌려도 되고 뭐 물론 이제 전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평가는 3개로 나눠서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SDR이 여전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되면 당연히 HDR 360 이렇게 갈 게 뻔한데 어쨌든 이렇게
콜포 프로포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2개의 서브미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요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얘네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코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HM이랑 거의 똑같이 한 게 이제 한개 HM이 이건 제가 정확히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잼 기반으로 한 이건 HM을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잼은 이제 15개 프로포저, 그러니까 잼을 거의 가져다가 약간 고친 게 15개. 그다음에 잼을 좀 뭐 많이 고쳤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HHI가 이제 만든 이제 넥스트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 테크니컬하게는 잼인데 임플리멘테이션 관점에서 좀 다시 깔끔하게 만들었단 한마디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하여튼 자랑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삼성하고 그 화웨이 컨소시엄에서 하여튼 그 온 소프트라고 이제 뭐 표현을 했는데 그 완전 바닥부터 새로 만들어서 이제 코덱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결과가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대부분 많은 프로포잘들이 있지만 이런 공통점들이 있더라. 파티셔닝은 뭐 이제 쿼드 트리, 바이너리 트리, 터너리 트리 뭐 세 개로 쪼갰다 이거죠. 또 인터 쪽은 이제 잼이랑 뭐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트랜스폼 이쪽은 또 잼이랑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부분 잼이랑 이제 유사하게 됐습니다. 잼이라는 것이 이제 꽤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조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코덱으로는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도 제안이 됐고요. 뭐 일부 좋은 뭐 좀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막 계산량이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1000배? 무슨 10,000배?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이제 HV 표준화할 때는 곱셈이 한 개 더 들어가는 니 거 안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곱셈이 몇 개 들어가냐면 뭐 몇 개 들어가는지 잘 10만 개 들어간다고 막 이러면은 이런 식의 막 발표가 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몇 개 루프 필터나 그다음에 이제 뭐 넌리니어 디퓨전 필터 이런 거 옛날에 컴퓨터 비전에서 뭐 그 애나이스트로픽 디퓨전 해가지고 막 이터레이션 도는 필터들 막 무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릭 파티셔닝 뭐 이제 뭐 삼각형 무슨 뭐 막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제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그 콜포 리스폰스를 하고 나면 콜포 프로포즈를 하고 나면 굉장히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자기들끼리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러다 보니까 다 이해 관계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제 생각은 뭐 그냥 거의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걸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뭐 미팅 때마다 약간 좀 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다르게 결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철학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결과에 이제 어떤 저 어디서 주소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고에서 가져왔나 보네요. 이쪽은 이제 복잡도 축이고 이제 복잡도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애매하죠. 복잡도라는 걸 뭐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사실은. 뭐 플랫폼마다 다 다르고 뭐 임플리멘테이션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간에 러닝 타임 기준으로 컴퓨테이션 러닝 타임 기준으로 이쪽을 X축을 잡고 Y축을 이제 그 BD 비트레이트, HM 대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제 압축이 잘 된다 그런 취지죠. 일로 가면 이제 계산량이 엄청 많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에 커브 이쪽 동네가 좋은 동네고 나쁜 동네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런 걸 무슨 직선이냐 옵티멀 그 플랜을 이쪽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좋으냐? 좀 애매한 거죠, 사실은. 애매한 거죠. 그래서 PSNR로만 보면 얘가 제일 좋은데 계산량이 뭐 되게 많네, 뭐 이런 거고 이쪽은 뭐 PSNR이 좀 낮은데 계산량이 적네. 어떤 게 좋냐? 뭐 이러면은 뭐 싼 차가 좋냐, 비싼 차가 좋냐, 뭐 그런 수준이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이 이제 삼성 하이께 이제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계적으로 이제 그 점수를 내려다 보면 이제 0.1점 차이로 누가 좋네, 0.2점 차이로 누가 좋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 하이께 이제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게 이제 뭐 서브젝티브 퀄리티 결과인데 이제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MOS 값이 높으면 좋은 화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낮으면 화질이 안 좋네 이런 거고 사람한테 물어봐서.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평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점으로 안 찍고 여기는 것처럼 평균치랑 그다음에 분산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데, 요게 이제 오버랩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확실히 올라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다 얘가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오버랩이 좀 되면서 좋다 그러면은 뭐 이런 케이스는 얘가 얘보다 좋다라는 거를 이제 신뢰도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신뢰도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로 이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등한 애들이 한 기관이 아니고 이게 막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시기에 결정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표준을 만드는데 뭐 모든 세트들을 다 집어넣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아주 미니멀 세트로 만들자. 그래서 공통적인 거.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툴을 다시 채워넣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잼 하듯이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식이 됐어요. 물론 이제 잼 하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략 사람들이 감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JBET 그 팀에서 만든 이제 첫 번째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그 테스트 모델 1.0에서는 HVC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여기 썸툴이라고 됐는데 꽤 많은 툴들을 제거를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HVC에서 꽤 많은 툴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깡통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뭐 좀 불필요한 툴들 이런 걸 최대한, 특허 없는 툴, 뭐 다시 말하면 특허가 많은 툴들 이런 것들을 좀 다 제거해버리고, 그다음에 QTBT-TT만 넣어서, 그러니까 데이터 파티셔닝이죠. 그러니까 블락 파티셔닝. 그러니까 블락 파티셔닝은 이제 다른 툴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얘는 그리고 다 대부분의 기고들이 얘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를 기본 플랫폼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얘네들의 구조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HVC의 많은 툴을 제거하자라는 게,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그 삼성이나 몇몇 기관에서 이제 제조업체들에서 주장한 바인데요. HVC에 이제 어떤 특허 개인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데, 예상하시겠지만 특허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은 최대한 빼버리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보면 웨이드 프론트, 타일, 디펜던트 슬라이스, 뭐 하이레벨 신텍스들, 뭐 이렇게 막 자잘한 기술들 이런 거를 다 빼버리고 단순한 HVC에다가 요것만 넣었다. 근데 요것만 넣었다 해서 QTBT, TT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블락 파티션이 바이너리 쪼개냐, 그 뭐 삼각 세 개로 쪼개냐, 뭐 이 이슈도 있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HVC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잘 나오는 코딩 트리, 그러니까 그 코딩 그 트랜스폼이랑 프리딕션의 조합을 만들었다면, HVC는 완전히 자유도를 줬는데, 여기서 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 CU, PU, TU를 다 일치시키자.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CU, PU, TU가 다 인디펜던트에 돌아갔다고 보면은, 얘는 CU, PU, TU를 다 같게 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HVC랑 완전히 다른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디케이션이 필요 없어지죠. 대신에 PU 파티셔닝에 대한 혹은 TU 파티셔닝에 대한 인디케이션이 없이 그냥 CU 파티션만 주면 그 뭐 추가 PU, TU에 대한 인디케이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자잘한 건 어떻게 표현하니? 그냥 CU를 작게 쪼개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CU에서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비트를 줄이고 차라리 그 CU를 자잘하게 쭉 파티션할 수 있는 자유도를 주면 굳이 뭐 PUTU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철학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QTBT, TT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U 사이즈는 이제 뭐 맥스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 이제 그 CTC에서 이제 128x128로 돼 있는데, 뭐 어딘가 이제 26x26으로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지금 아직 완벽하게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프로파일 할 때쯤 되면서 점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폼 맥시멈 사이즈는 64x64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0,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물론 여기 비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은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얘기는 안 들었네. 그 MTS가 들어있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1.0이 그 인트라 같은 경우에 HVC HM16.8 대비 게인이 뭐 한 4%쯤 낮다. 뭐 이제 랜덤엑스에서 한 8%쯤 낮다.
그러니까 이제 HVC에 있는 툴 잔뜩 빼고 QTBT, TT만 넣었는데 HVC보다 8% 좋아지니까 사실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VC 할 때만 해도 HVC가 더 이상 압축될 수 있나 막 이러면서 HVC엔 표준이 없을 거야 막 이랬는데 HVC 툴 잔뜩 빼고 그냥 이거 하나 바꿨는데 8% 괜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VVC도 지금 제 느낌은 아이씨 더 이상 할 게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제 워킹 드래프트 이제 4.0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저번 달인가요? 저번 달이죠. 하여튼 그 최근에 마라케시라고 그 미팅에서 나온 그 결과를 그 기술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문서를 만든 것이 이제 워킹 드래프트 4.0이에요. 최근에 아마 이렇게 그 퍼블리시가 됐는데 작업 버전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4.0에 들어간 기술들이 보면 여기 100% 나열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픽처 파티셔닝, 블락 파티셔닝은 뭐 타일 그룹이라는 것도 뒤에 나올 거고요. 뭐 이런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것도 뒤에 좀 더 있을 거고요. 인터프리딕션도 보면 인터프리딕션 보면 정말 많죠. 그래가지고 예, 다 이렇게 여기는 다 풀어서 썼는데 다 이렇게 불러요. AMVR, AFF, BDOF 이것도 자꾸 막 뭐 바이오라고 했다가 또 BDOF라고 했다가 막 자꾸 바꿔가지고 더 헷갈리는데 뭐 TAP, CCIP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뭐 인트라 쪽에는 뭐 67개 방향, 와이드 앵글 뭐 예,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4.0 가지고 오프 테스트 해야 되는데 4.0 오프 테스트는 아직 없어서 3.0 오프 테스트 이거 제가 실험한 게 아니고 기고에서 있는 거 지금 카피한 건데 레퍼런스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온 테스트하고 오프 테스트는 약간 그 굉장히 크리티컬한 차이가 있어요. 온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툴이 한 10개쯤 있는데 자기 툴로다 집어넣고 내 거 키면 5% 좋아져 뭐 이런 거를 온 테스트라고요. 오프 테스트는 툴이 이만큼 있는 거 자기 것도 포함해서 이만큼 100개 있었는데 내 거 하나 끄면 얼마큼 떨어져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미팅 때 어떤 n번째 미팅 때 기술이 10개 있었어요. 10개 있는 기술에다가 내 거 했더니 5%나 내 거 채택시켜줘서 채택시켰어요. 그런 게 이제 한 그런 금번 미팅 때 한 5개 채택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미팅 때 갔더니 15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10개에다가 하나 자기 거 넣었을 때 5% 개인이 났는데 15개 다 집어넣고 자기가 껐더니 1%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툴이랑 얘가 오버랩이 생긴 거죠. 새롭게 채택된 그 4개랑 뭔가 오버랩이 생기면서 자기 개인이 다른 개인이랑 겹치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오프 테스트를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툴 중에 이 조합을 해놨을 때 오프 테스트에서 얘네들이 개인이 많이 안 떨어진 애들은 좀 쓸데없는 툴이네. 이거 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표예요. 그래서 약간 살생부 같은 그런 느낌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표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프 테스트 결과라는 것이 일종의 살생부 같은 거라서 채택이 됐지만 다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크로마 세퍼레이트라는 기술인데 걔를 끄면 올인트라에서 2.14% BD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키면 다시 2.14 좋아질 테고, 그러니까 이 숫자 큰 애들이 임팩트가 있는 거죠. 딱 보면 올인트라에서 임팩트가 있는 툴들, 이게 세퍼레이트라는 거고요. 그다음 뭐가 큰 거예요? 이게 MTS, 이게 멀티플 트랜스폼 여러 개 한 거. ALF, 이게 이제 루프 필터인데 어댑티브한 루프 필터. 그다음에 CCLM 이제 그 크로스 컴포넌트 이제 리니어 프리딕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크로마하고 루마 사이에 이렇게 프리딕션 하는 거. 이게 이제 개인이 정도 인트라에서 이 정도 2%대 개인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랜덤 액세스, 이제 랜덤 액세스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ALF가 개인이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전 사실 ALF 별로 안 좋은데 ALF가 개인이 좋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ALF의 가장 큰 문제는 인코더 쪽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인코더가 프레임 레벨 프로세싱을 안 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FF,
뭐 지금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4.0에 들어간 기술들을 이렇게 블럭도 형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QTBTT라는 거 이제 이렇게 뭐 지금 계속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하고 잘 보십시오. 사실 이게 이제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64방향 인트라 이것만 가지고도 보통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게 CCLM은 한 20분 정도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현재 이제 그 2018년 1월 미팅 끝나고 난 후에 코어 익스피리먼트 같이 이제 협력 및 경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런 코어 익스피리먼트 현재 13개가 셋업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분야 쪽으로 아직도 표준화가 변경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더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VVC 표준화 일정을 보시면 이제 콜포 프로포자를 2018년 4월에 했고, 지금 이제 워킹 드래프트 이제 4.0이 나왔는데, 그 CD가 이제 2019년 10월에 나오잖아요. 올해 10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 CD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표준이 이게 이제 커미티 드래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엠팩 시절에는 옛날에는 이제 커미티 드래프트 나오면 정말 그 기술 바꾸기가 어려웠었어요. 뭐 커미티 CD 한 2.0 나온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웬만한 기술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고 약간 고치는 정도만 받아주었는데, 요즘에는 그 H.264부터는 약간 바뀌어가지고 뭐 CD 뭐 때도 막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D가 굉장히 중요한, CD에 들어가면 표준화 일단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프로파일 할 때가 이제 마지막 관문이 되겠죠. 그래서 VVC 이제 주요 기술들을 이제 그 제가 한 10분 정도만 10분만 더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VVC를 기술을 제가 10분 만에 잘 몰라서 막 때우겠습니다. 이거를 그 픽처 파티셔닝 쪽은 큰 변화가 뭐냐면 HEVC까지는 이제 슬라이스라는 개념인데 얘를 빼자. 타일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자. 그러니까 타일을 그룹으로 묶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지까지 HVC 때까지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듣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예전에도 이제 타일하고 슬라이스가 있었는데, 예전 타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영상이 이만한데 UHD인데 타일을 이렇게 세 조각 냈다. 그러면 그 중간 조각만 예를 들면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중간 조각만 비트레이트 날리면 디코딩이 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HVC가 안 돼요. HVC 때까지가. 그러니까 한 영상이 타일이 이렇게 세 타일이 있는데 중간 타일만 비트를 보내가지고 디코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하이레벨 신텍스 쪽에 그 정체 영상 사이즈 중에 뭐 이꼴하게 무슨 뭐 그 타일을 쪼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7 나누기 3 하면 나눗셈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때 걔를 어떤 식으로 그 3을 나누는 방법을 뭐 2, 3, 뭐 2, 3, 뭐 2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 숫자를 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걔를 1분만 나눠주면 그게 1분만 받아서는 그걸 계산을 못하는 막 이런 별것도 아닌 트리비얼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360 VL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삥 둘러서 있는데 내가 뷰포트를 여기만 잡아서 여기만 디코딩하고 싶고 여기만 날리면 되는데 여기만 HVC 날리면 되지 않니? 이랬더니 시스템 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했더니 HVC에서 비디오 하는 사람이 그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거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바꿔? 지금 칩 다 나왔는데 뭐 이런 식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타일 그룹은 완전히 인디펜던트 디코딩, 예전에는 타일이 인디펜던트 디코딩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디펜던트 디코딩은 됐는데 인디펜던트 트랜스미션이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그다음에 타일을 이제 그 쪽에 타일을 이제 묶어놓은 이제 타일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슬라이스 같은 건데, 얘를 이제 렉탱귤러 형태로 이렇게 막 쪽에서, 이거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타일 그룹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옵션이 가능한데요. 이 그림은 위에 거에만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이제 두 번째 렉탱귤러 타일 그룹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아직 스펙이 제대로 써 있지는 않은데,
위에 거는 이제 그 레이서 스캐닝 오더를 한다는 거고, 렉탱귤러 타일 그룹은 렉탱귤러 쪽에서 아까 보낼 수 있다는 거. 그 안에 이제 타일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야가 있고, 아직 타일 쪽의 이슈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고요.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네, CPU 파티셔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철학은 CU, PUT를 갖게 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인디케이션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iSlice라는 게 아니라 iTile 그룹 뭐 이런 말로 써야 돼요. iTile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Tile 그룹은 separatory라는 걸 한다. CPU 내에서 separatory라는 건 뭐냐면 크로마, 루마 얘네들을 블락 파티셔닝을 인디펜던트하게 하겠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루마가 어떻게 되면 크로마는 루마 따라가, 형 따라가 이런 게 아니고 그 따로 하겠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걔네들을 인디케이션을 하겠다. 이것도 뭐 최근에 인디케이션 하는 방법도 약간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드 트리, 이제 바이너리 트리, 터너리 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막 쪼개는 건 아니고 막 보면 그렇죠. 항상 뭐 그 디테일에 있다고 중요한 거는 그 뭐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읽을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쿼드 트리를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룰, 위에가 쿼드 트리가 아니면 미니멈 쿼드 트리 사이즈보다 더 작은 애는 쿼드 트리로 못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쿼드 트리로 일단 쪼개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이너리로 쪼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바이너리로 가면 쿼드 트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바이너리하고 터너리를 섞어서 할 수 있다. 픽처 바운더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요거 한 비트라도 전략해보자 이런 거죠. 인디케이션을. 그 다음에 이제 블럭 파티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컬리 이제 CU, PU, TU를 갖게 했는데 뭐 저도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철학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항상 그 비디오 코딩이라는 게 항상 예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거를 또 해결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보다 이제 예외 규정을 둬야죠. 그래서 기본은 이런데 이제 서블락으로 또 PU를 어떻게 하면 더 잘게 쪼개서 CU는 한 CU인데 프리딕션을 더 잘게 하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파인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 CU인데 얘네 모션 벡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막 산탄처럼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모션 벡터를 다 보내면 뭐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션 벡터 두 개 가지고 얘네들을 다 여기 지금 막 정말 이렇게 막 중구난방 그려서 약간 잘못된 그림인 것 같은데 요 두 개 가지고 어파인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필드를. 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쪽도 이제 서블락 그 프로세싱이 결국에는 저번 미팅 때 들어갔고요. 이것도 한 CU에서 쪼개서 이렇게 막 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쪼개다 보니까 프리딕션도 쪼개지고 트랜스폼도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약간 또 좀 흔들리는 거죠. 인터 쪽도 마찬가지고 서브블락 트랜스폼이 얘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제로잉이란 게 뭉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VPDU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러네요. 당연한 자명한 건데 이것도 이제 그 CU가 뭐 그 CTU하고 막 256 바이 120 뭐 26 바이 256 128 바이 118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이제 칩 설계하는 사람 인터널 메모리를 잔뜩 올리고 뭐 하는 게 이제 뭐 싫다 이제 너무 크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걔를 64 바이 64 단위로 그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고려한 이런 블락 파티셔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128 바이 128, 26 바이 26 할 수 프리딕션을 그 설계는 표준으로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64 바이 64 단위로 메모리 관리를 하고 그 안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하려면 어떤 CU 파티셔닝을 가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가야 된다. 여기 뭐라고 막 써 있는데요. 이 말을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고 뭐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옛날에 HVC 때 타일하고 슬라이스 관계를 생각하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HVC 때 타일의 슬라이스가 어떤 거였냐면 한 슬라이스는 그 안에 타일들로 구성이 되거나 한 타일이 그 안에 여러 개 슬라이스 구성되거나 그 두 개만 된다.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CU가 멀티플 개의 그 VPDU로 구성되거나 한 VPDU가 여러 개의 CU로 구성되거나 요것만 허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겹쳐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VPDU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하드웨어 프로세싱, 패러럴 프로세싱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파티셔닝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되었고요. 인트라 쪽은 예전에 가면 뭐 264나 뭐 이런 시절에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디렉셔널 프리딕션 뭐 몇 개 방향인지 까먹었는데 지금 8개 방향이었나 뭐 하다가 뭐 근데 지금 뭐 67개 방향 자꾸 늘리면 좋아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아지나 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와이드 앵글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퍼런스 샘플을 준비하고서 걔를 레퍼런스 필터링을 걸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샘플들을 잘 이제 인터폴레이션 해서 앵귤러 프리딕션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이 흐름인데 약간 이제 얼터네이션하고 이제 막 에디셔널한 텀들이 막 붙었는데 보시면 이제 와이드 앵글이라고 그래서 그 이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방향이 정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45도, 135도만 처리하면 되는데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약간 더 특이한 다른 방향, 더 넓은 방향을 처리하고 싶다. 뭐 이런 거랑 PDPC라고 약간 이거는 좀 애독해서 그냥 포지션 디펜던트하게 한 번 더 뭐 이렇게 픽셀별로 약간 필터링 걸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좀 애독한 거고요. 큰 두 개가 추가된 거가 뭐냐면 CCLM. 이거 MDLM은 CCLM의 약간 업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냥 CCLM은 그 루마 크로마 쪽 프리딕션을 루마 보고 그러니까 좀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오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 파라미터를 보내주면 그게 이제 오버헤드잖아요. 그걸 안 보내는 방법이 이 VVC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구하자. 그 직선의 방정식 파라미터를 CP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커런트 픽처 레퍼런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픽처를 그러니까 인트라가 성능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인터 대비 이제 그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인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어요. MC 빼고 그러니까 인터하고 성능 차이가 막 뭐 적게는 4배, 뭐 많게는 막 10배도 나고 막 이러는데 성능 차이가 인트라가 인터만큼 되면은 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인트라 성능이 안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MEMC를 못 한다. 그래서 MEMC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좀 최대한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잘 안 그냥 스크린 컨텐츠에서는 꽤 되지만 뭐 일반 내추럴 컨텐츠에서는 개인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채우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 예전에 주변 거 인접한 것만 썼는데 여러 개를 멀티라인 중에 이제 선택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멀티라인 레퍼런스 인터프리딕션이고요. 포지션 디펜던트는 이제 이거를 하나 프리딕션을 만들어 놓고 또 위치별로도 주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이제 그 뽀샵하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의 방정식처럼. 그 다음에 HVC는 이 정도 에큐러시 앵귤러였다면 VVC는 더 촘촘히 돼 있고요. 와이드 앵글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쪽 동네, 이쪽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모드를 이게 늘어나면 이제 비트가 증가하잖아요. 이거 비트를 안 증가하게 해서 하면서 하는 게 기술이겠죠. 뭐 자꾸 늘리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경우에 따라서 이쪽 방향을 이제 스위칭해서 옛날 모드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CCLM이라는 기술은 크로마의 밝기 값을 루마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때 요 알파하고 베타 값을 디코더 쪽에서 레퍼런스들이 이미 복원이 됐으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구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 베타를 그 비트로 안 보내줘도 되는 거죠. 이 그림은 그 개념적인 그림이고 지금 VVC 표준이랑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R 현재 블락을 어디선가 카피해오자 이런 게 이미 디코딩이 된 거에서 인터 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뭐 제가 하도 뭐라고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기 모션 벡터를 결국에는 비디오 인터라는 게 알고 보면 모션 벡터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 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모션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니 해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모션 벡터 사실은 그냥 모션 벡터 써서 적어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 동네 모션 벡터 보고 그 주변 동네가 뭔가 이제 주변 동네에 있는 모션 벡터들을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열하는 방법 옆에 동네 이전 프레임 막 뭐 이런 식으로죠. 히스토리컬 옛날에 이미 선택되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 뭐 제로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걔네들 거 참조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션 벡터를 어떻게 하면은 뭐 머지하거나 뭐 그 좀 리파인하거나 뭐 막 이런 형태들 이런 아주
이거 하나하나도 다 이제 뭐 기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션 벡터를 적은 비트로 보내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바이오니 뭐 그 이런 것들 뭐 컴바인드 뭐 이런 거 이런 이용을 위해서 실제 모션 컴펜세이션을 이루는 과정 뭐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업바인이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션 벡터를 컨트롤 모션 벡터라는 두 개를 가지고 이 서블락들 모션 벡터를 다 이 업바인 식으로 구하는 거죠. 예전에 업바인 하면은 화소별로 혹은 얘네들을 다 이렇게 뭐 업바인 하는 걸 생각했는데 얘는 모션 벡터를 업바인 하니까 계산량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 벡터만 업바인 하니까 벡터만 업바인해서 그 벡터를 가지고 그냥 트랜슬레이션으로 가져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한 업바인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게 비디오 코딩에서는 프랙티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거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삼각형으로 프로젝션 해온다. 그래서 예전에 삼각형으로 해오면 이 삼각형 뭐 이상하다 뭐 막 이런 생각, 이거 삼각형을 어떻게 해오지 막 이랬는데 삼각형이라고 파티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L0, L1에서 다 그냥 정사각형으로 예를 들면 직사각형으로 떼운 다음에 얘를 합치잖아요. 마스크를 2분의 1로 다 웨이팅 해가지고 다 2분의 1로 웨이팅해서 모든 자체를 2분의 1로 웨이팅해서 합치는 거 대신에 삼각형 형태로 웨이팅을 걸어서 그냥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뭐 이렇게 막 MEMC 뭐 하고 막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MEMC 하는데 걔를 합칠 때 마스크를 씌워서 그냥 합치는 정도가로 해서 삼각형 효과가 난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만 되니 아비트러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BT랑 TT랑 합치면서 임의의 모양이 해결이 돼요. 정사각형만 있으면 이런 45도밖에 안 되지만 그 BT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잖아요. 빅사각형을 사선을 그으면 다양한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파티셔닝을 어느 정도 해결한 더 접근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도 막 들어갔어요. 옵티컬 플로우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게 비디오 코딩에 정말 쓰일까 처음에 저 나왔을 때 황당하다는 생각했는데 정말 옵티마이제이션을 HEVC 때부터 삼성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10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런 복잡한 미분식도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는 아니고 꽤 그 계산이 그래도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모션 벡터를 기본 모션 벡터를 가지고 픽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컴펜세이션해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거라서 넘어가고요. 트랜스폼 쪽도 이제 큰 틀은 보면 이제 엔트로피 이제 디코딩해서 CBF가 1이면 리지덜이 없네 이런 거고요. 리지덜이 있는데 바이패스면 그냥 리지더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화도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바이패스가 아니면 역양자를 한 다음에 MTS라는 게 1이면은 트랜스폼 안 하고 걔를 복원하면 되는 거고 MTS가 1이 아니면 요게 있는 MTS 값인데 요게 NTS 인덱스 요게 1이 아닌 애들은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5번 6번 이런 거겠죠. 그런 거면 그 번호가 뭔지를 받아서 여기 set transform type이라는 걸 보고서 얘는 3번이었다. 그럼 DCT 타입 8번, DCT 타입 7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DCT를 어떻게 하냐? DCT가 2D DCT인데 이제 홀리존탈, 버티컬 나눠서 하니까 홀리존탈은 DCT 8 쓰고 버티컬은 DCT 7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존탈, 버티컬 세퍼레이트하게 트랜스폼을 이렇게 섞어서 쓰면 굉장히 나겠더라. 뭔지 이런 거. 예전에 훨씬 더 복잡했는데 상당히 단순화시킨 거고요. 이쪽은 이제 또 다른 이슈들인데 이제 인트라 쪽 서블락 파티셔닝하고 인터 쪽의 서블락 파티셔닝 트랜스폼 쪽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트랜스폼을 이렇게 막 달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도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펜던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디펜던트 퀀타이제이션을 인코더에서 했던 이슈를 이제 디코더로 가져온 거고요. 퀀타이제이션을 그러니까 모든 스텝을 균등하게 나눠서 하던 거를 이거를 홀수 짝수로 나눈 다음에 스테이트 테이블을 디코더에서 만들어서 스테이트를 디코더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를 전략하면서도 더 촘촘한 양자가 가능한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카박 쪽은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인루프 필터 쪽도 이제 뭐 디블라킹, SAO, ALF가 있는데 이것도 ALF만 가지고 한참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다. 근데 디블라킹도 좀 변화가 지금 상당히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SAO는 변화가 거의 없고요, HEVC 대비. 그 다음에 ALF도 정말 HEVC 때부터 정말 부르네 ALF HEVC 시작도 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HEVC ALF가 제 기억에 CD에 들어가다가 프로파일 할 때 빠진 기술이거든요. 막판에 정말 표준 다 끝나고서 딱 빠졌어요, 그냥. 프로파일 할 때 ALF 딱 빠져버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이번에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성능이 현재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게 뭐지? VTN 3.0인데 한 27% PSNR로, 그러니까 오젝티브로. 인트라 쪽은 한 20% 정도 개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1시간이 다 됐네요. 예. 질문 없으시나 모르겠네. 예, 질문, 예. 아까 그 발표 자료 중에, 아까 저 발표 자료 중에 RD 커브 있었잖아요. 예. 그거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건데, 저. 여기 저 옵티멀 퍼포먼스 컴플렉시티 커브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RD 커브가 뭐 간단한 뭐 가우시안 소스의 뭐 간단한 뭐 코딩하고 그럴 적에는 뭐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뭐 이렇게 좀 기타 다른 경우에는 저 계산 자체가 안 되는데 저 커브를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이 커브요? 예. 이거는 그냥 피팅을 그냥 그려왔어요. 근데 피팅할 만한 점도 몇 개 되지 않는데 그냥 쫙 그렸길래. 이쪽에서부터 쭉 직결해 가면서 갖다 붙여서. 예. 괜찮은 거 그게 이제 커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래 커브는 안 보이고 사실은 X축은 계산이 되고 이쪽은 BD 비트레이트 축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옵티멀 퍼포먼스 컴플렉시티 커브라기보다도 현재 나와 있는 그 퍼포먼스들 그냥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추정한 그런 커브가 맞죠? 옵티멈이라는 거는 이상한 얘네들 중에 걔네들 중에 그냥 연결한 거. 왜냐하면 저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옵티멀하다고 해서 커브 그려놓으면은 되게 이제 여기가 한계치니까 앞으로 앞으로 장래에 뭐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옵티멀이다. 그 동네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그 HVC 같으면 이미 이제 UHTV에 다 채택이 되고 그래서 그 키 애플리케이션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VVC 같은 경우는 360 비디오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안 하다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많이 지금 끼어들어왔어요. OTT가 좀. 제 생각입니다. 느낌이. 이제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TV가 중요한 시작이었는데 요즘엔 TV는 아예 시장도 아니에요. 그 휴대폰이랑 TV랑 딱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이라 가지고요. 예전에 UHTV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결국에는 휴대폰에 쓰이느냐, 그거랑 이제 OTT에 쓰이느냐, 이제 인터넷 그런 쪽에 이제 IP에서 어떤 비디오 서비스를 이걸 하느냐 이제 그 이슈인데 인터넷 동네야 워낙 플렉서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인터넷 동네는
그래서 많이 쓰이면 이제 휴대폰에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칩하시는 분들 열심히 또 해서 넣어놓으면 누가 쓰겠죠 뭐. 예.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그래요?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ask more general question about,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about how can VVC compete with like Royal Free AV1 open standard? AV1? Yes, because it's free and VVC will be expensive. And my second question is, will machine learning apply in video coding in this VVC generation, or it will be in the next generation? Because let's say AV1 is supported by Google, and Google is very good at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nd they might use this in their video coding. And how can MPIC respond to that kind of competitive? 예.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예. 글쎄, AV1은 글쎄, AV1, 오늘 AV1 하시는 날은 아니죠. AVS2 하는 거죠. 그래서 AV1 아까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그랬는데, AV1은 그 로얄티 이슈도 있고 막 계산량 이슈도 이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계산량, AV1은 또, 근데 이 얘기는 하면 너무 긴 얘기인데, AV1은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는 잘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구글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밀긴 하는데 그 AV1이 이렇게 될 확률이 일단은 이제 그 OTT나 이런 데서 이제 그 KT나 이런 업자들이나 이런 서비스하는 업자에 써야 되는데 그게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코덱이라는 거를 그 칩 살리는 업체나 휴대폰 업체는 코덱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쓰든 안 쓰든 뭐 이게 얼마큼 쓰일지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칩을 그냥 만들어서 집어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들어가서 나중에 사업자들이 얼마나 쓸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딥러닝 이거는 뭐 열심히 그냥 그 지금 에독 그룹도 있는 이번에 C도 만들어졌나요? 그 에독 그룹 엠팩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제 뉴럴토크를 뭐 이제 제가 보기엔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열심히 해봐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이렇게 뭐 안 된다고 말하기는 뭐 누구도 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냥 해봐라 뭐 이런 취지인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 더 너무 이제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1시간 20분. 예, 질문 없으시면 예,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